형형색색의 과일들은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죠. 또 계절마다 제철 과일들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또 외국에서 나오는 이름이 생소한 과일도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맛 좋은 과일들 맛있다고 마음껏 많이 드시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면 반대로 혈당이나 당뇨가 걱정되어서 일부러 멀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유용하고 중요한 과일에 대한 정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데요. 과일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해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과일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죠.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은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과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소화 건강을 돕고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면 모든 과일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해줄까요? 아쉽게도 그런 건 아닌데요. 개개인에게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을 살펴보고 섭취해야 합니다. 과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GI 지수라고 불리는 당화 지수와 GL 지수라고 불리는 당 부화 지수예요. 이 두 지표는 과일을 섭취했을 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데요. 어디에선가 GI 지수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칼로리보다 이 GI 지수가 중요하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화 지수, 즉 GI 지수는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어요. 반면 GI 지수가 낮은 식품은 천천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 조금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 부화 지수, 즉 GL 지수는 GI 지수와 품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을 고려한 지표인데요. 쉽게 말해 GI 지수는 각 그램에 대한 혈당 지수라면 GL 지수는 1회 분량으로 계산된 양에 대한 혈당 지수예요. 그래서 이 지수는 실제 혈당 반응을 더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당화 지수와 당 부화 지수가 낮은 과일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는 당뇨 환자분들은 이러한 과일을 잘 알고 드시면 됩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 거 다 아시죠? 대부분의 경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와 분비량이 부족해져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주된 원인은 크게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에 있는데, 이러한 당뇨병은 가족력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비만 등도 주요 원인인데요.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음식을 드실 때 잘 알아봐야 하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 음식,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이제 당뇨에 좋은 과일들을 알려드릴게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5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당뇨에 좋은 과일인데요. 그 이유는 GI 지수가 낮기 때문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이 GI 지수가 낮다는 것은 쉽게 말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인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당뇨 환자들이 섭취하기에 좋은 과일 중 하나예요. 블루베리는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블루베리의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한 블루베리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완반하게 만드는데, 블루베리는 생으로 신선하게 드시거나 요거트나 샐러드에 추가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과유불급이죠. 블루베리도 당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 두 번째는 바로 키위예요. 키위는 저혈당 지수 과일이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매우 좋은 과일인데, 키위에 함유된 수용성 섬유질은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비타민 C와 칼륨이 풍부하여서 면역력 강화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 키위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해서 세포 보호와 염증 완화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키위 역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하루에 1개 정도 섭취하면 좋은데요. 키위는 간편하게 껍질을 벗기고 바로 섭취할 수 있고, 껍질을 안 벗기고 반으로 잘라 수저로 그냥 드셔도 깔끔하게 드실 수가 있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키위를 껍질을 까지 않고 함께 드시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키위의 껍질에는 속살보다 더 많은 섬유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나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 체계에 도움을 줄 수 있죠. 키위 껍질에는 털이 있기 때문에 까칠까칠하죠. 그래서 겉면을 잘 씻어서 껍질째로 그냥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껍질이나 과육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벗기고 먹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배예요. 배는 저혈당 지수 과일 중 하나로, 특히 배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해서 소화 과정을 늦추고 혈당의 급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배에 함유된 섬유질은 장 건강에도 좋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데요. 배에는 비타민C, 항산화 성분, 그리고 수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로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분이 풍부한 배는 특히 체내 독소 배출과 배뇨 촉진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로 인해서 배는 당뇨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또 배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있어서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과일이어서 누구에게나 간식으로 섭취하기 좋은데, 이러한 배는 하루에 1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당 관리에 좋은 과일 네 번째는 바로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는 과일이에요. 오히려 건강한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이 혈당의 상승을 늦추고 인슐린의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 혈당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화작용에도 좋은데요.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고 세포 보호에도 좋아요. 또한 아보카도는 식사 대용으로도 참 좋고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서 함께 드시면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아보카도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탈이 날 수 있는데요. 하루에 1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당뇨에 좋은 과일은 바로 사과예요. 저는 새콤달콤한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사과, 외국에서는 하루 한 알의 사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정말 좋습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과일인데, 사과에 포함된 팩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죠. 특히 껍질을 포함한 사과를 섭취하게 되면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훨씬 많아져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데, 사과도 저혈당 지수 과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섭취하기에 좋은 과일이죠. 사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뇨뿐만 아니라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하루에 1개 정도 섭취하면 좋고, 드실 때는 껍질을 깎아서 드시지 말고 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렇게 정말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 섭취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럼 당뇨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일 섭취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뇨에 안 좋은 과일 섭취법, 첫 번째는 과일을 바로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과일 주스는 100% 주스라고 해도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많이 포함될 수 있고, 또 액체라서 몸의 흡수 또한 생과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과일은 주스 대신 생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건조된 과일이에요. 과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건조된 과일은 당뇨에 좋지 않습니다. 건과일은 과일의 수분 함량은 낮아지고 과일의 부피는 줄어들지만 당분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 당분 농도가 높고 혈당 지수 GI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죠. 예를 들어 건포도, 건살구, 건무화과 이런 것들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가공된 과일이에요. 가공된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통조림에 들어있는 과일도 참 달고 맛있어서 좋아하는 분들 많죠. 이 과일 통조림은 과일 주스 시럽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당분이 농축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과일을 섭취하실 때는 신선한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안 좋은 과일 섭취하는 방법, 이것 말고도 아주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식후에 마무리로 과일을 많이 드시잖아요. 대부분 식사를 다 하시고
입가심으로 과일을 한 조각 드시게 되는데요. 식후에 당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식전에 과일을 드시는 것보다 몸에 해롭습니다. 식후에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는데요. 과일은 식전에 드시는 것이 과일의 섬유질이 포만감을 주고 소화를 천천히 하게 도와주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과 함께 드시는 게 우리 몸에 더 좋은 과일들이 있는데요. 과일의 껍질에는 속살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껍질이 혈당 조절과 소화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과일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사과나 배는 껍질에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어 껍질까지 드시는 게 좋죠. 다만 세척은 잘 해주셔야 하는데 농약이 걱정된다면 유기농 과일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과일의 영양까지 생각하신다면 껍질은 버리지 마세요. 섭취 방법과 함께 중요한 건 과일을 드실 때 양을 꼭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맛있는 과일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배가 부를 때까지 드시지 않나요? 과일은 자연적인 당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한데요. 이것도 과일 종류에 따라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과일 계속 저절로 손이 가더라도 건강한 몸을 위해서 참고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메가3에 관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6일부터 오메가3가 함유된 전문 의약품 등 영양제 제품의 주의사항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는 건데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좋다고 해서 지금도 먹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오메가3는 대표적으로 그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서 꼭 챙겨 드시는 영양제 중 하나인데요. 이런 오메가3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메가3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3를 판매하는 우리나라 제약회사 총 59개사의 93개 품목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라는 문구를 제품 주의사항에 추가하라고 식약처에서 명령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먼저 유럽 의약품청이 오메가3로 인한 심방세동 부작용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여파 때문인데요. 심방세동은 심장의 심박 내에서 발생하는 빠르고 불규칙한 전기 신호인데 가장 흔한 부정맥의 한 종류입니다. 이 심방세동이 나타나게 되면 심장 내의 혈액에서 응고된 핏덩어리인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이 혈전이 뇌혈관으로 올라가게 되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심방세동 환자의 30%는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뇌졸중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니 정말 무섭죠.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오메가3 용량에 따라 심방세동 위험 증가가 확인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메가3를 먹는다고 무조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2023년 8월에 발표된 미국 심장학회지의 내용을 보면 오메가3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만성 관상동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중앙대병원의 변경민 교수는 최근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의 고용량에 의한 심방세동의 발생은 명확하지 않고 당장 복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오메가3를 과다하게 고용량으로 복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양은 하루에 500에서 2000mg을 넘지 않는데 하루에 4000mg 이상 복용할 시에는 심방세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오메가3로 인한 심방세동의 부작용은 사실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론에서 기사를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 내용이 전달되면서 과장되거나 잘못 전달되어 오메가3는 먹으면 안 된다거나 부작용이 있으니 먹지 말라는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효능을 갖고 있을까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체내에서 자체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으로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몸에서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오메가3에는 많이 들어보신 DHA와 EPA 그리고 알파 리놀렌산인 ALA가 있습니다. 즉 오메가3 지방산은 하나의 성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타민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죠. 오메가3는 덴마크 의학자 존 다이버그가 1970년대에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이 심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연구하던 중에 이누이트족이 섭취하는 생선 기름에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미국 국립보건원이 1990년대에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메가3 지방산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영양생리학 연구소의 알렉스 박사팀도 오메가3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6년 동안 무려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0.7% 정도를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 섭취한 집단이 이보다 적은 양의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발표했고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서 혈전이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수치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는데요. 콜레스테롤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해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뇌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염증을 억제하며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뇌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 등의 뇌 기능이 개선될 수 있어요.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연구진은 오메가3 섭취를 통해 편두통 발생 빈도를 줄이고 혈관 개선 효능으로 인해서 뇌혈류 장애의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발표했어요. 그리고 한양대의 식품영양학과 고광훈 교수팀은 오메가3를 6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장기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인지기능 영역과 인지기능 관련 바이오마커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발견하고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메가3는 우울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은 오메가3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효과를 강화시켜주고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뇌의 신경 전달이 원활하도록 도와주어서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어요. 우울증 환자는 체내 염증 수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 만큼 염증 제거를 통해서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메가3는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오메가3는 눈물층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지방층의 분비를 촉진하고 눈물의 증발을 억제하여 눈물층을 안정화시켜 건조한 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염증을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안구의 염증도 완화시켜줘 안구 건조증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오메가3는 피부에도 좋은데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건조함을 방지해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피부 탄력을 개선해서 주름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피부의 염증도 완화시켜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데에도 효능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메가3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오메가3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를 흡수하려면 담즙산이 필요합니다. 담즙산은 식후 15분 이내에 분비되기 때문에 이때 오메가3를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공복에 오메가3를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면 좋고요. 그럼 아침 식후에 먹는 게 좋을까요? 저녁 식후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아침 식후입니다.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아침과 저녁 식후에 쥐에게 오메가3를 먹인 결과 아침 식후에 오메가3를 먹은 쥐들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메가3를 드신다면
저녁보다는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열, 공기 노출, 빛에 의해 쉽게 산패가 될 수 있는데요. 산패된 오메가3를 먹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에 유해한 화학 물질로 변하게 되어 이는 암, 염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산패된 오메가3는 소화기관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산패된 오메가3는 복용 시 역한 비린내가 나고 외관상으로도 색이 변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산패된 오메가3는 절대 섭취하지 말고 바로 폐기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메가3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알파 리놀렌산을 EPA와 DHA로 바꾸는 능력이 떨어져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 효능을 발휘하려면 EPA와 DHA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전환시킬 수 없다면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따라서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보다는 동물성 오메가3인 DHA와 EPA가 풍부한 생선을 통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두통이 잦거나 어지러움 증상이 있는 분들인데 오메가3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관을 이완시켜 약간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런 효능 때문에 어지러움 증상이나 두통이 좀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혈전 용해제인 와파린과 아스피린과 같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출혈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FDA에서는 혈소판 수치가 낮은 사람은 오메가3를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몸에 멍이 잘 드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지혈이 잘 안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경우에 오메가3 복용을 중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오메가3를 주의하실 분들은 바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해산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인데요. 오메가3를 복용 후에 입 주변이나 눈 부위가 가렵거나 심하게 붓는 증상,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복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혹시 숨을 쉬는 것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는 면역 반응이 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나플락시스라고도 하는데요. 호흡곤란이 심각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산부예요. 임산부는 출산하기 한 달 전에는 오메가3 섭취를 중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출산 시에 오메가3로 인해서 혈액이 묽어져 지혈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복용하시다가 출산 전에 중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의 섭취는 사실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인데요.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것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 요리하실 때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기름만 한두 스푼 약처럼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회 정도 드시는 것이 좋겠죠. 만약 이렇게 드시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오메가3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봄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건강 식재료인 돌나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아마 나물 무침이나 쌈채소로 한 번쯤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돌나물이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에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돌나물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돌나물은 돌틈에서 잘 자라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인데요. 돌 위에서도 자란다고 해서 돌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죠. 보통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 근처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가정에서도 화분에 심어 키우는 분들이 많답니다. 돌나물은 약간 신맛이 나면서도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입맛을 돋우는데 아주 좋은데요. 주로 생으로 먹거나 무침, 국 또는 나물 반찬으로 활용되곤 하죠. 하지만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좋은 유익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점에 정말 놀라운 식재료인데요. 돌나물의 대표적인 효능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나물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입니다. 요즘 환경오염이나 가공식품 섭취 등으로 인해 우리 몸속에 다양한 독소가 쌓이게 되는데요. 몸속 독소가 많아지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피부 트러블도 자주 생기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나물에는 다양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돌나물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강력한 해독작용을 하는데요. 사포닌이라는 성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홍삼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 사포닌은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돌나물에도 사포닌이 들어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덕분에 간 건강을 보호하고 몸속 불필요한 물질들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랍니다. 또 돌나물은 수분이 많고 이뇨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덕분에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만약 몸이 자주 붓거나 몸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분은 돌나물을 식단에 추가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삭아삭 돌나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갱년기 증상 완화입니다. 갱년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안면 홍조, 불면증, 우울감, 피로감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자연적인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식품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돌나물이 이런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돌나물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C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할 때 돌나물을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돌나물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돌나물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돌나물이 갱년기 증상에 좋은 이유는 또 있는데요. 돌나물은 뼈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뼈 건강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돌나물에는 칼슘과 인성분이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답니다. 건강한 갱년기를 보내기 위해서 돌나물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참 좋겠죠. 돌나물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돌나물에 항암작용을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 분 별로 없으시죠? 돌나물은 칼슘, 비타민C, 식이섬유, 사포닌 등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포닌과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포닌은 식물에 들어있는 천연화합물로 우리 몸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돌나물에 함유된 사포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돌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해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돌나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돌나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데요. 플라보노이드는 항염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돌나물이 함유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돌나물이 암 예방에 좋다고 하니 건강을 위해서 돌나물을 꼭 드시는 게 좋겠죠. 상큼한 돌나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 효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골다공증 환자의 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려면 노년층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건강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져 쉽게 부러지거나 골절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돌나물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돌나물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돌나물의 칼슘 함량이 우유의 2배나 된다고 하는데 참 놀랍지 않나요? 칼슘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 돌나물은 칼슘이 풍부해 한 줌만으로도 칼슘 섭취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니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대신 돌나물을 많이 드시면 되겠죠.
또한 돌나물에는 비타민 K와 마그네슘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뼈 생성과 유지에 필수인 영양소이고,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도 꼭 섭취해야 되는데, 돌나물에는 뼈에 좋은 이 영양소가 풍부하니 골다공증에 아주 특효인 채소입니다. 돌나물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로 먹어도 아주 맛이 있는데요. 특히 돌나물은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 음식이나 다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니고 궁합이 맞는 음식과 또 맞지 않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음식이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돌나물과 찰떡궁합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참기름입니다. 상큼한 돌나물과 향긋한 참기름은 맛이 참 잘 어울리는데요. 참기름은 고소한 풍미를 더해줄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또 참기름은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에 좋고, 돌나물은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피부에 영양 공급에 좋으니 둘의 궁합이 참 좋지요. 또 참기름과 돌나물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주고 한층 더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돌나물에 참기름을 넣은 간단한 요리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돌나물 한 줌, 다진 마늘 2분의 1 작은술, 간장 1 작은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약간입니다. 먼저 돌나물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볼에 돌나물을 넣고 다진 마늘, 간장, 참기름을 넣어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깨소금을 뿌리면 완성되는데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고소한 풍미가 살아있는 건강한 반찬이 됩니다. 밥과 함께 먹으면 입맛을 돋워주는 좋은 메뉴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돌나물과 환상의 짝꿍을 자랑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향긋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인데요. 표고버섯은 식이섬유, 비타민 D, 에르고스테롤, 베타글루칸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돌나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C는 면역체계 강화에 좋은 성분으로 유명하죠.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요. 면역력은 물론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 꼭 한번 같이 요리해 보시면 좋겠죠. 제가 추천하는 요리는 돌나물 표고버섯 샐러드인데요. 재료부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돌나물 한 줌, 표고버섯 4, 5개, 양파 4분의 1개, 방울토마토 5개, 올리브유 1큰술, 간장 1큰술, 식초 1큰술, 꿀 작은술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한데요. 표고버섯은 기둥을 제거한 뒤에 얇게 썰어 팬에 살짝 볶아줍니다. 돌나물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주고, 양파는 채를 썰어 찬물에 담가 매운맛을 빼줍니다.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른 뒤에 볼에 모든 재료를 넣고 참기름, 간장, 식초, 꿀을 넣어 가볍게 버무려주면 완성이 됩니다. 표고버섯의 감칠맛과 돌나물의 상큼함, 채소의 아삭함이 한데 어우러져 정말 맛이 좋은데요.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도 높여주는데 최고의 샐러드가 된답니다. 이렇게 돌나물과 궁합이 좋은 식재료를 알아봤는데요.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이 있어 건강에 좋은 과일이죠. 하지만 돌나물과 함께 먹을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이유는 돌나물과 레몬 모두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돌나물 자체에도 약간의 신맛이 나지만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그 산도가 더욱 높아져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이나 속쓰림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돌나물과 레몬을 같이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돌나물을 드실 때 피해야 하는 건 레몬뿐만이 아닌데요. 맛있다고 돌나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봄철 돌나물의 아삭한 식감이 좋아 과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돌나물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거나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돌나물을 섭취할 때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또한 돌나물을 요리하기 전에 세척도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요. 돌나물은 보통 야외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흙이나 미세먼지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섭취하기 전에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농약이나 오염물질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식초물에 5에서 10분 정도 담가뒀다가 헹궈주면 그냥 물로 세척하는 것보다 더욱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니 씻을 때 식초물에 담궈 씻는 법 잊지 말아주세요. 시래기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 된장국 중에서 시래기를 넣은 시래기 된장국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시래기는 예로부터 한국인의 밥상에 올라온 식재료라 매우 친숙하죠. 시래기는 주로 무청이나 대추잎을 말려서 만든 것으로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밥상에 올라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특유의 향과 식감으로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시래기는 맛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성분까지 가득한 건강식품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시래기의 놀라운 영양 성분과 효능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래기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매우 좋다는 거예요. 시래기와 뼈 건강 잘 연관이 되어지지 않는데요. 놀라셨죠? 시래기에는 100g당 칼슘 함량이 우유의 3배나 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시래기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뼈 건강에 칼슘이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시래기는 칼슘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와 비타민 K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D는 뼈의 칼슘 합성을 도와주고 비타민 K는 뼈의 생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여 뼈의 생성을 돕고 뼈의 분해를 억제하여 뼈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래기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칼슘과 함께 다양한 미네랄들이 뼈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래기를 잘 익혀서 먹으면 더 흡수율도 좋아지는데요. 이는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중년과 노년층에서는 뼈 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래기는 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식품인 건 알고 계시죠?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것을 말하는데요. 그늘에 말리기만 했을 뿐인데 식이섬유가 무청의 4배 정도 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시래기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내에 물과 함께 팽창하여서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데요. 이러한 작용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 예방에도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시래기는 장내에 유익한 세균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장내에 유익한 세균은 시래기의 식이섬유를 먹고 번식하며 또 장에 좋은 유익균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는 장내 세균의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유익균들이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시래기를 섭취함으로써 장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시래기에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 식물성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식물성 화합물은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장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래기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장 건강을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시래기 꼭 드셔야 되겠죠. 시래기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간 해독 능력입니다. 시래기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서 이 간을 매우 건강하게 하는데요. 비타민 C는 보통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시래기에도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래기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체내에 유해한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고 특히 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으로 해독작용을 잘 하려면 항산화 물질이 필요한데 시래기를 섭취하면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이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한 시래기에는 미네랄인 칼륨과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이러한 미네랄은 간 기능을 지원하고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간은 알코올이나 지방, 환경적인 유해 물질을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시래기를 자주 섭취하시는 것이 간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래기의 효능은 바로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시래기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특히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은 나트륨의 균형을 맞춰줘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시래기에는 비타민 K도 포함되어 있는데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를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은 혈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칼륨이 풍부한 시래기를 섭취하면 혈압을 조절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시래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시래기를 5주 동안 꾸준하게 섭취한 실험군들의 혈압이 일반 대조군 쥐들에 비해 혈압이 23%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예요. 특히 혈압을 걱정하시는 노년분들은 시래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지키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몸에 좋은 시래기, 이것과 먹으면 찰떡궁합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래기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래기와 잘 어울리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두부예요. 시래기와 두부는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시래기와 함께 드시면 서로 보완되는 환상의 조합인데요. 두부의 부드러운 맛과 시래기의 아삭한 식감이 조화를 이루어 맛있고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죠. 시래기와 두부는 모두 뼈 건강에 좋고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노년층에게 특히 좋은 조합이 될 수 있는데요. 된장국을 끓일 때 두부와 시래기를 넣어 조리하면 고소한 된장과 부드러운 두부 그리고 시래기의 식이섬유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매우 풍부하답니다. 다른 조리 방법으로는 시래기 두부찜이 있는데요. 시래기와 두부를 함께 찜통에 찐 후에 간장, 다진 마늘, 파, 참기름 등의 양념을 넣어서 시래기에 잘 묻힌 뒤에 양념된 시래기를 쪄둔 두부에 돌돌 말아주는데요. 이렇게 요리해서 드시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이랍니다. 두 번째, 시래기와 함께 먹을 때 매우 좋은 음식은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저칼로리이면서도 식이섬유, 미네랄 등이 풍부한데요. 또한 항산화 물질도 많아서 면역력 강화에 매우 좋고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은 식품이죠. 또한 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 뼈 건강에 좋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버섯 또한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래기와 버섯을 함께 조리하면 서로의 영양이 보완되고 잘 결합되어서 더욱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시래기와 버섯을 함께 넣고 찌개나 국을 만들면 시래기의 깊은 맛과 버섯의 향긋하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맛도 좋고 영양도 가득한 한 끼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요리법은 시래기와 버섯을 밥에 함께 넣어 밥을 짓는 것인데요. 이렇게 밥을 짓게 되면 조리도 간편하면서 고소한 맛과 식감이 어우러진 시래기 버섯밥이 완성이 됩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세 번째, 시래기와 된장은 궁합이 정말 잘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래기 하면 된장국이 먼저 떠오르죠? 시래기 된장국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국인데요. 된장국에 들어가는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적인 한국의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인 거 알고 계신가요? 된장은 유산균이 풍부하여서 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단백질과 다양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시래기와 함께 드시면 장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어요. 시래기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된장과 함께 조리하면 된장의 구수한 맛과 시래기의 고소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또한 된장의 짭짤한 맛이 시래기의 은은한 맛을 잘 살려줘 된장찌개나 국에 시래기를 넣으면 깊고 풍부한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두 음식의 조합이 장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있는 시래기도 어떤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몸에 유익한 영양 정보도 중요하지만 섭취 시 유의할 점도 꼭 아셔야겠죠. 시래기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래기 드실 때 이런 분들은 꼭 주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시래기에는 칼륨이 많다고 했잖아요.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꼭 주의가 필요한데요. 시래기의 풍부한 칼륨은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칼륨 섭취를 과도하게 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칼륨은 신장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시래기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래기 드실 때 주의해야 하는 분 두 번째는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이에요.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 역시 몸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유익한 성분이지만 소화기관이 약해지신 분들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식이섬유가 장을 과하게 자극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배가 불편하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